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고가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수한 적 없다고 한 그간의 입장을 뒤집은 것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잠시 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건조환을 들고 야당 탄압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시정연설 불참, 박명호 교수님부터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참 반복되는 일이고 또 각자의 근거와 논리가 있고 또 그게 또 각자의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양쪽 모두 각자의 그 첫 번째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에 좀 그 해프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반복되는 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으로 좀 좁혀서 보면 네. 뭐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민주당이 계속 반복해오던 내란 정당,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확인되느냐의 어떤 시작점에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인 것과 법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간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따라서 이제 특검이 어떤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박 교수님, 중도층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시정연설은 참석을 하고 별도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은 따로 탄압 규탄 대회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곤궁한 처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게 맞죠. 더더구나 지금 시간은 어찌되었든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또 지금 에이펙 바로 직후에 이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또 민주당과 여권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그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혼선도 정리를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면서 우위에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불참과 그런 그 퍼포먼스가 각자의 지지층에는
그 호소력이 있었겠지만 중도층을 움직이거나 오히려 환심을 사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도 본인도 또 그 절차를 밟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법적인 다툼의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정치와 그 법의 영역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이제 그 균형점이 모색될 터인데 각자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심지어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로 들어가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라는 고함을 치는 목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의힘 진짜 이렇게 갈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엄의 뭐 탄핵의 강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아직도 계엄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도대체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꺼져라. 그리고 이건 시정에 잡혀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의 기로에 섰고 모르죠. 체포동의안은 뭐 가결될 것 같은데 영장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혐의로 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아니겠어요.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알겠는데 이건 시정연설은 이 국회가 존재한 이유가 지금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거든요. 예산 정국이면 예산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야당에 지금 이제 AI 관련된 이제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났고 R&D 예산도 그렇고 확장 재정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대책을 취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도 예산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고 삭감할 부분도 있고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근데 그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고 시정연설을 불참한다. 그리고 무슨 저기 근조 하한 걸고 이게 옛날에 기시감이 있어요. 뭐 과거 민주당도 그랬어요. 2023년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그랬다고 따라합니까? 근데 왜 민주당 왜 비판했어요? 그럼 아무런 논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로 이건 내란 정당을 자초하려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히 이건 저는 원내 전략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굳이 규범적인 걸 떠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강경 이제 로 선회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강경 노선이었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려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아주 뭐 이제 그 진부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때 이런 식의 태도 보인다. 그래서 2023년도에 민주당의 행태를 이제 소환하던데요. 저는 이건 대단히 이제 부적절하고 일단 중도층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이건 소구력이 없고 네. 대단히 정말 이건 정당으로서 부적절한 행태고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상 장현미 대변인 말씀 듣고 강전의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끌어내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국면에서 제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를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냥 끌어내겠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상복을 입고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어떤 비전을 제시했느냐. 이를테면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 공약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3대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정부와 민간 자본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하면 맞고 정부가 바뀌어서 다른 진영이 하면 틀리다. 끌어내려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글부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정교하게 대응을 한다면 거기랑 선을 그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란과 절연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시정연설과 연결지어서 물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란의 한복판에 국민의힘은 지금도 있구나라는 인상을 스스로 국민들께 드리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강전의 전 대변인은 전반적인 상황,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또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쨌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보이콧한 것은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시작했을 때도 민주당에서 같은 모습 보였었는데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실망감만 안겨준다는 거 여야 없이 좀 더 배지의 무게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결국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었던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프레임 이것을 국민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이 아마도 이 특검에 있어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게 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새롭게 나온 증거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정치보복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정치색에 띄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너무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야당 말살이 아닌가. 이것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반발할 수 있죠. 뭐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이제 재판부 앞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직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니까. 설령 이제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장 심사를 받아도 영장 발부 여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이제 분리되고 있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대로 따로 가야죠. 민생을 그렇게 강조하는 정당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 예산이라는 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내년도 예산을 짜는 건데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는 건데 예. 그거를 그 예산을 심의하는 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 자체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상 포기하는 거예요.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자당의 지금 중진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분리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계엄에 다시 그 강우 스스로가 들어가는 계엄과 이 탄핵과 전혀 절연하지 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단 전략적이도 못하고 당위적으로도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 조금 좀 선회하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다시 다시 이제 지향으로 가는 걸로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을 이렇게 짜려 하는 게 아닌가. 강성 지지층들 위주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정부에서 대단히 적절히 못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입니다. 먼저 이 예산 규모에 대한 이야기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8.1%포인트가 늘어난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죠. 그렇죠. 예산인데 우선 규모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또 더 들어갈 겁니다. 여당은 원안 통과를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다. 이렇게 또 삭감을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맡기는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 규모 728조 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우리 이제 경제 규모나 살림살이 규모가 이제 커져 온 거고 또 이제 거기 선진국 급의 이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뭐 작년 대비 8% 예산이 증가한 거는 뭐 그 증가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뭐 AI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포인트를 뒀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논란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 이게 확장 재정에 기초하고 있고 또 적자 국채를 또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여기에 이제 대미 투자 이제 3,500억 달러의
그 관련한 예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 결국 이제 국내 경제의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살림살이 커지고 돈 쓸 땐 많아졌는데 이거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인 거고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들은 대체로 재정적 자를 확대하더라도 재정에 기반한 성장과 이제 그 살림살이를 규정을 해왔던 거고 이 보수 정당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재정 건전성 관리를 이제 초점을 둬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뭘 해낼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수단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큰 대세에는 좀 영향이 그렇게 미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 표 지역 화폐 관련한 공약들이라든가 적자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세대의 그 부담을 져야 할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고 지금의 어떤 확장 재정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하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세대 균형과 또 적자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최 교수님, 네. 728조 원 내년도 예산입니다. 네. 적정하다, 많다. 근데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을 아예 선언하고 짠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지난해 예산보다. 그러니까 AI 예산이라는 게 10조 1천억 원을 이제 여기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R&D 예산을 지난 정부에서 많이 깎았죠. 삭감을 했었죠. R&D 예산을 이제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을 했고 또 국방비를 증액한 게 꽤 눈에 띄어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자주국방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안보를 자신 책임지지 못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했고 말이죠. 전제권 한수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국방비 증액 문제는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오는 문제와 상당히 연결돼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에이펙에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까지 과감하게 그야말로 하면서 좀 그거 대단히 용기 있었던 말인 것 같아요. 중국을 거론했던 거는. 그러면서 어쨌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냈잖아요. 앞으로 뭐 어떤 여러 가지 세밀한 거 디테일한 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이 예산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조를 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예산을 충당하는데 어떠한 이제 그 적자 점점 늘어나니까 국가 채무가 일단 50%를 상회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다 이 챗GPT를 요새 볼 정도예요. 여기다 휴대폰에 깔고 말이죠. 이 AI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스마트폰 정도가 아닌 거죠. 이 완전 이 인류의 질서를 한번 완전히 바꾸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AI 도로를 깔지 못하면 고속도로를 과거에 박정희, 김대중 두 대통령이 고속도로 정보화를 깔고 물리적인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듯이 이 AI를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확장 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한 세대가 아니라 1년이 하루가 1년이 아니라 한 세대를 뺏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예. 좀 그러면서 이건 확장 재정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강철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AI 등의 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AI 수도 이야기도 에이펙에서 했을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AI를 28차례나 언급하면서 AI 시정연설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AI와 관련된 예산이 10조 1천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에서는 3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장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강국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짜 있는 것은 너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28번을 이야기하면서 10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 소비 쿠폰 2번 나눠줬잖아요. 이 예산이 13조 원이었습니다. 소비 쿠폰 2번 나눠주는 것 이것보다도 적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AI를 28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게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 좀 의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에이펙 과정에서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깜짝 선물 주겠다면서 GPU를 26만 장을 우선 공급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짜인 예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바로 이제 강전의 전 대변인이 지적한 부분인데 AI 중요한 줄 안다. 그런데 소비 쿠폰, 민생 쿠폰보다도 예산이 민생 쿠폰 예산이 더 많지 않았느냐. 또 GPU 26만 장 들여오면 뭐하냐. 그것을 가동할 전력이 없고 탈원전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비판과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일단 GPU는 지금 3, 4만 달러, 한 5천만 원 돈에 거래되는데 독일 등에서도 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대한민국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기업이랑 체결을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체결한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6만 개를 공급하겠다. 왜?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든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변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공언했고 공언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적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챗 GPT 이용 숫자가 미국 다음인가 그래요. 그 저변에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기업인은 뭡니까? 자본주의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가장 아주 유의미한 시장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서 됐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등이 기업의 성과를 가로챘다. 도둑질했다.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공약 내셨었어요. 이거는 진짜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의 문제고요. 잘하면 잘했다고 해야지 그냥 욕을 하기 위한 비판, 비난에 가까운 비판하면 제일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였어요. 100조 펀드, 100조 이 자산 만들어가지고 AI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교집합이 있고 그걸 똑같은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시정연설 또 예산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화표입니다. 박명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표 브랜드 정책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이재명 표 공약 또는 예산이 반영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부분인데 특히 앞서 우리가 1, 2차에 걸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100% 그다음에 90%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의 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시와 자치구는 사실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일정 부분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도 편성을 하고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것의 계획을 다 변경해야 되는 취지에 놓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또 그 통화량의 증가도 가져올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증시로 이제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쓰고 있고 또 지금 증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상승 국면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증권의 그 유혹을 이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부동산 시장도 결국 그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잠잠하게 내려져 있는 국면이지만 이것이 연말연시 지나고 또 겨울방학이 이제 지나면서 이사철과 또 새학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화폐를 박 교수님께서는 유동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화폐라는 게 글쎄 이건 문제 이재명 정부로서 이게 정권의 하나의 그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경제에 대한 이 소신도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건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회라는 게 사실 AI를 상정해서 나온 얘기였어요. 원래 사실은 AI 시대가 열리면 뭔가 이 기본 소득을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이 AI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부터 이제 기본 소득을 얘기해 왔던 건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역 화폐 얘기가 나오는데 전 지역 화폐는 야당의 어떤 비판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 화폐 이번에도 이제 전 국민 민생 지원금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90% 앞으로 또 하고 이런다는 건데 과연 이게 전체적인 그야말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승수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건 조금 경제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 또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격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벌어져요. 다른 나라도 다 격차가 있고 불평등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이 불평등의 격차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물가는 점점 높아지고 말이죠. 물가가 점점 너무 상승하고 있어요. 사실. 물가를 잡지 않으면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AI는 AI인 것이고 그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데 물가의 문제라든지 불평등의 이 격차의 심화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이 민생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화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굉장히 좀 포퓰리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년 지방선거용에 대한 지적도 그렇죠. 국민의힘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8.1%가 늘어나서 728조 원이 된 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게 되는 상황이에요. 빚이 정말 눈덩이처럼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직장인 점심값 지원 이런 것들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5만 9천 명에게 한 월 4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게 79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조금씩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표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 넣은 것이 아니냐. 이게 좀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 의문점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지역화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네, 강전 대변인께서 지방선거용 매표행위라고 해서 장유미 대변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선거를 앞두고 어떤 행위를 해도 이게 선거에서 유리한 구질 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하는 건 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아니 직장인분들 그 점심값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 우리나라 이 소상공 자영업 비율이 워낙 높고 거기서 식당이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높아요. 그런데 고물가에 제 주변에도 진짜 도시락 많이 싸갖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 인근 식당에서 굉장히 좀 침체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조금만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면 그래도 시장이 좀 잘 돌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역화폐 이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서 못 씁니다. 딱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그것도 연매출 3억 원 미만 그렇게 가두리를 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책적 효과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 이 충돌의 또 빌미가 됐던 것이 이유가 됐던 것이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과정으로 보면은 법무부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으면 접수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1호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일정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입니다. 13일 목요일 보고하고 다음 주 14일 금요일 표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장유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요. 강전의 전 대변인가요? 자, 이 추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 영장 이제 표결이 이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
이렇게 본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이제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 계엄에 이 발동이 된 이후에 3번 바꿔요. 의총을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 그리고 다시 당사 이렇게 3번 바꾸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뭔가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아니 내가 오히려 대통령 전화를 받고 당사에서 의총하기로 한 걸 국회로 바꿨다. 내가 정말 표결 행위를 방해하고자 하면 왜 의총장을 국회로 바꿨겠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은 이 본회의장에 모여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당사에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거기선 본회의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걸 나는 본회의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좌진 참모들이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믿기 어렵다는 게 특검의 시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특검법이 가결될 때쯤 5월 달인데 휴대전화를 또 교체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전화하고 이러면서 계속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본인의 이 측근인 우재준 의원 등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굳이 반대하면서 또다시 당사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따르면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네. 추경호 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강전의 대변인은 이 장윤미 대변인의 설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추경호 의원이 얘기한 거는 뭐 최근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차피 국회 구성상 민주당만으로도 뭐 가결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주의 우려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추경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특검 측에서 주장해 왔었던 것들, 혐의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 영장을 보면은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랬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형태거든요. 이게 근데 또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영장 발부 과정에서 그날 그 목걸이 현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혐의점은 서희건설의 목걸이와는 별개의 상황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 떨어질 수 있는 진품 목걸이를 갖고 온 것처럼 이번에도 특검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짠하고 내보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그동안에 뭐 생각했었던 거, 특검의 혐의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입증이 전혀 되지 않았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영장 청구가 더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에 있어서 영장이 정상적인 사법부의 판단이라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특검의 방향성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이라는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창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내란 업무 종사입니까 아닙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요 임무. 네. 지금 쭉 이제 아까 장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 너무 많이 가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반증의 이제 근거로 되는 게 왜 그럼 국회로 갔겠냐? 당사에 계속 있지.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까 하신 거였고 특검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이 과연 영장을 법원이 영장 발부한 심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되면 이제 그냥 기각되는 거니까. 근데 글쎄요.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부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가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55대 45 정도. 100% 90%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도 부담이 갈 겁니다. 아마 영장 발부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은 발부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발부한다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할 거예요. 법원 영장 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준 행태가 그 당일날 보여준 행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아무리 봐도 정황상 이 앞뒤 맥락으로 볼 때 뭔가 이 계엄 해제하는 표결을 의식한 그런 정황이 대단히 뚜렷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기각 가능성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할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달려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 청구한 내용으로 봐서는 뭐 거기에 다 밝힐 이유는 없을 테니까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할 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결정적으로 보는 그 무엇을 제출해서 그것을 설득될 수 있다면 영장 청구 아마 발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일단 분기점인데 결국 핵심적인 그 논제는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중첩되고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석하고 레토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은 레토릭과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와 그 어떤 실증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 과연 특검이 그걸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정황을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법원의 몫이 아니고 특검의 몫이 아니고 그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영역을 좀 더 줄여서 하는 데서 과연 어떤 걸 그 영장심사 때 그 특검 측이 내놓을까 뭘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쟁점 아닌가 싶어요.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다. 좀 뭐 반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니까. 네. 다만 지금은 우리가 모든 변수를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특검을 뭔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랑 같이 다 같이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 하고 있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겠죠. 네, 하나만 강재리 더 전 대변인.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이유도 어쨌든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를 할지 안 할지를 넘어서서 내가 또 어떤 형태로 행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권분립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결국 네, 말씀하시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각 의원들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의 문제 이전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전략을 짜고 의원들의 그 표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뭐 정황은 아무튼 들어가지 마시오. 본회의장 들어가면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원천 차단한다. 이게 쟁점이잖아요. 예. 이거 의원들 의결권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국회냐, 예. 당사냐, 예. 당사냐, 왜냐면 당사냐, 국회냐. 당사 국회를 왔다 갔다 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그날. 근데 물론 이제 또 국회로 가려니까 또 거기서 막아서 다시 당사로 왔다 그러는데 너무 이 궁색해요 그 변명이.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는 당연히 없다고 보는 것이고. 전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게 범죄 중대성이에요. 내란 혐의인데 내란이 중요임무종사자 특검이 물론 이제 청구한 혐의이긴 합니다만 내란에 대해서 그렇게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 그 원내대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권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원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자체 막았다면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율적인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의원 표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데 원내대표의 권력으로 막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건 범죄 중대성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면서부터 제가 55대 40으로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 그때 의원들 중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내가 의결권 행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피해자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그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장미 대변인께는 여쭤봐요. 왜냐하면 최창희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근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를 보면 증거인멸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범죄 중대성, 그다음에 네, 증거인멸, 맞습니다. 도주 우려 어느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볼 거고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공인이고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이고, 근데 특검이 전략적으로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음에 같이 했어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플러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권리행사 방해는 의원들은 본인이 표결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표결권을 방해받았다라는 그 틀거리예요. 근데 그걸 지금 영장 청구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당해 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로 보이는 의원들을 실제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되는 인사도 현역 의원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왜냐하면 그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이후에 좀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시점상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원내대표라는 게 공직인 부분도 있지만 당인으로서 이제 본인이 재량껏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는 뺐거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의 수사를 좀 탄탄히 하기 위해서 이 특검이 좀 전략 아닌 전략을 쓴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의 이 휴대전화입니다. 그때 막 지시를 추경 원내대표가 실무를 막 지시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옮겨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보좌진들 그게 싹 다 압수수색돼서 포렌식이 돼서 영장 청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 중대성, 맞습니다. 증거인멸, 또 범죄 도주 중에서 중동성과 증거인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전화는 5월달에 교체했습니다. 그 휴대폰을 말씀하시는군요. 강선희 대변인,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네.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부중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기점으로 해서 위헌정당, 위헌정당 또 내란정당 몰아가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상했던 분수령의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점은 결국에는 저희 당에서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이 범죄 혐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소구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도 물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은 뭐 악수도 사람이랑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구축했기 때문에 계속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 자체의 동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 전에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라든지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사건에 있어서 키맨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기각이 되었을 때는 특검의 동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게 퍼부었었던 내란 프레임 이것들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되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14일 바로 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이 빅데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최창희 교수께 여쭤보고 박명 교수로 가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자, 재판중지법은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갈까요?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태나 그리고 발언들로 밀어볼 때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표 취임한다면 전반적인 정치 어떤 행위의 논거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영장이 발부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기각되면 뭐 이런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발부가 되면 원내대표가 나서서 정당의 구성원들, 의원들도 구성원이니까 예. 정당의 그 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하는 걸 막은 정당이 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 말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에게도 말할 논거가 생기는 것이고 아마 정 대표의 스타일을 볼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위헌정당 심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갈 때 중도층을 어떻게 볼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해산은 가능하면 유권자에게 해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헌법재판소가 물론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국가기구가 헌재도 국가기구니까 국가기구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시킨다. 제1야당인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정치적으로. 따라서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내란 정당 쪽으로 갈 것 같고 위헌 심판 청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일단 발언 내용 자체는 뭐 유죄로 확정되면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박 교수님 보실 때 이렇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가게 되면 정말 여야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텐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를 붙였죠.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예. 근데 뭐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유죄 확정되고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게 법적으로 확정되는 데까지 몇 개월 갖고 되지 않을 일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 수사인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치르고 결과는 지방선거 후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만약에 구속되고 또 연이어서 연속 타자 안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명분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라는 대로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유죄 확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아까 영장 발부 얘기를 자꾸만 했는데 영장이 발부돼도 아마 내란 정당 해산값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정당 해산 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치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제1야당을 정당 해산시킨다고 하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오히려 정치 전략적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것이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치적 창견 시점 코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두 차례 샤넬백을 받았다 이렇게 또 인정을 했는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시인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생각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장윤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시인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더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부인했다가는 이거 어차피 받은 걸로 인정될 텐데 거짓말했다라는 인상만 줄게 두려웠던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건진이 일단 실토를 했어요. 뭐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더는 거짓말 못하겠다. 나 김건희 여사한테 갖다 줬다. 뭐 처남인가 시켜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누가 나왔느냐. 샤넬 매장에 직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여성, 이게 유경옥 행정관입니다. 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받은 샤넬백 2개, 이게 한 번은 800만 원짜리, 한 번은 1200만 원짜리를 받습니다. 이거를 교환을 해가요. 다른 걸.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환을 하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행정관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상대방 영상통화의 상대방 음성이 아주 걸걸하고 이래서 인상이 깊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 육성으로 느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는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제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겁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강선혜 전 대변인. 일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받은 적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기는 했으나 청탁 같은 것들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건진이라든지 그 통일교 윤영호 씨 이런 사람들도 구체적인 청탁 같은 건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 변호인 입장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것은 받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지 죄에 대해서 자백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보석 신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보석 신청을 했으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처럼 절차에 협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크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로 하여금 좀 낮게 보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왜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은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유경옥 행정관뿐만이 아니라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샤넬 매장의 직원들이라든지 계속 교환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21g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샤넬백 두 개에 대해서 인정하는 형태의 의견서가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적으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보석이 인용되기 위해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강선혜 전 대변인이 해주셨는데 장인미 대변인께 이 부분 그냥 먼저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석 안 됐단 말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보석 가능한가요? 일단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보석의 가능성 좀 높이기 위해서 일부 자백, 이제 사실관계 인정을 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럼 재판부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것인가? 그 사유가 지금 보면 불안장애와 뭐 어지럼증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보석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 소송을 할 때 무죄 판단을 내릴 거여서 이거 무죄될 거니까 보석 한번 신청해 볼까 해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이 예. 부분은 거의 될 가능성이 0%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주로 이제 비상개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떤 뇌물을 받았느냐, 통일교 측으로부터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인데 최 교수님. 그리고 또 말은 또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또 말은 또 바뀌고 있고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지러워요. 한마디로 어지러운데 김건희 씨가 지금 관련된 이 혐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그 건진법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으면 샤넬백, 뭐 그라프 목걸이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이봉관 회장한테 받은 것도 있고 메간 매직 뭐 이 화백 그림도 있고. 그건 또 다른 그 트랙이에요. 또 도이치 주가 조작 그건 또 다른 거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그야말로 정리를 해갖고 다녀도 이거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내년 초면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결심 공판 내리고 이제 내년에 선고 공판 길이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알선수재 문제도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거의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든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 했던 거였죠. 근데 결국은 뭐 실패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뇌물죄로 어쨌든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알선수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뇌물죄가 되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공직과 관련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건데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 혐의를 이제 적용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보도는 이 지금 건진법사에게 받은 거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청탁 그리고 행사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탁 받았다는 거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줄 리가 없잖아요. 통일교 측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샤넬 가방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대가성 없이 직무연수도 없이. 그거는 그건 뭐 특검이나 저기 재판부가 판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일상 상식으로 볼 때 전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박명희 교수가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가 임기 중에 나왔을 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흔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 받았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통제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사실 그때도 믿거나 말거나 또는 설마 그렇게까지 뭐 이런 정도의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이게 확인이 이제 안 되는 거고 지금 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이 되는 셈인데 3대 특검 중에서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은 사실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에 상당 부분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임 중에 설만 있었지 뭐 수사가 되거나 조사가 되거나 뭐 진전이 된 게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3대 특검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십성 이제 기사로까지 이제 이어진 정도의 내용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아마 적절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고 약발이 어디까지 가겠냐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람들의 판단은 대충 이미 선이 만들어진 거고 이미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도 이미 과거사가 된 상황이라서 아마 적절한 시기에 그 이제 올해 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끄는 사안이 됐으면 하는 것이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전우 전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죠. 또 오빠. 이 오빠가 그 양평군의 공흥지구와 관련된 오빠인가요? 그렇죠. 뭐 친오빠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 특검에 동시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엄마와 모친과 어머니와 모친과 오빠가 동시 소환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그 양평 관련해서의 혐의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금품을 수수한 거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매간매직 혐의로 했었던 부분들 근거부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금고에서 나오고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빠의 장모집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보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는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밖에 나갔을 때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들이 붙지만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막기는 실상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범의 관계 그리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지난번에는 서희건설 그 목걸이 같은 경우는 가품을 만들어서 장모집에 갖다 놨었던 이런 것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혐의점도 결국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신청에 있어서는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현미 대변인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집에서 경찰 인사 문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근데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경찰 인사 문건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번 드러났다라 가지고 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고에 경찰 어떤 입직 경로를 했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하고 정치적 성향이 일단 이 정권과 맞다라는 걸 엄청 어필하면서 실제로 청탁을 했다는 이력서 같은 게 이 최은순 씨 집에서 나왔었다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 매간매직의 하나의 전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배용 전 그 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근거부기 옆에 축하 카드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아직은 참고인 신분입니다만 피해자성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계속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직무실에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라는 당시 영부인의 엄마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내지는 김건희 씨를 다 통하는 하나의 경로로 봤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또 한 언론사 단독 보도를 보면 윤희건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건진이 인사청탁을 넣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진 폰에서 건진의 지인이 윤희건 경찰청장이 됐으니까 축하드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강호가 이 경쟁 주자로 굉장히 유력했지만 뭐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미리 손을 써놨거든. 이런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워낙 전방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니까 수사를 하나하나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를 바꿔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서는 이 11월 1일자로 소급이 되기 위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서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이면 비준을 하겠는데 MOU 성격이기 때문에 합의문 성격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당은 선을 긋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또 이제 여야가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여당은 특별법으로 이제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여당의 주장에 놓은 거는 그거죠. 이게 시간이 별로 없다. 이게 비준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또 야당은 무조건 이건 비준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준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법이나 비준이나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여러 토론을 거칠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비준은 이건 또 외교적인 절차가 따릅니다. 외교부도 같이 관련되는 것이고 상대국인 미국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걸 또 야당과 여당이 여야가 비준이나 특별법까지 싸우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까지도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방법은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하고 빨리 일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고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 폐기도 있고 정책 금융도 있으니까 만들어 주면서 이게 국가나 국민들의 분명히 재정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따라서 헌법에 근거하는 비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조건 비준은 전혀 필요 없고 특별법으로만 된다라는 말도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서 특별법과 비준을 좀 동시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빨리 해서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급한 물 좀 끄고 지원을 빨리빨리 해주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비준 절차도 받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원적으로 같이 진행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지금 15% 관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속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이 합의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신속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도 일리가 있는 거고 또 이게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긴다는 차원에서 보면 또 정말 팩트 시트가 아직 나오질 않았잖아요. 지금 지난번 정상회담은 어쨌든 원칙적인 합의였고 지금도 서로 말이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다가 이게 이제 문서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국회에서의 논란 또는 야당의 반대, 국민 여론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익의 차원에서 보면은 좀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연 200억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부담 가능한 우리 능력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국민들이 하면 10년 동안 5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건 제일 우리 앞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면 예산이 이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 우리 경제와 우리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좀 어떻게 보면 그 함께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강전의 전 대변인 말씀 듣고 장유미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꼭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거에 그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받는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지난 8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펙을 어떠한 기점으로 삼아서 그때까지는 합의가 될 거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뭐 잘 됐다라고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위성락 실장은 정상회담하고 2, 3일 안에 팩트시트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SCM 하기 전에 팩트시트 나올 거다 했습니다. 어제 이미 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다고 했었던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언론사를 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관세가 조금 문제다라는 형태로 이번 정상회담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관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안보 분야,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조약에 대한 비준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결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협상에도 참여를 했던 구현철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빨리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야 관세 인하를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장 대변인 어떤 방법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입법안을 제출하는 방식에는 행정입법에서 정부에서 이제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국회 특성상 의원이 아무리 정부에서 사실상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야 입법 속도가 조금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뭐 야당이 숨긴다 이런 취지보다는 일본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거의 이제 실무로 종결짓는 데까지는 한 보름 가까이가 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도 구윤철 이제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지만 안보 핵잠수함 이슈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정말 관철해야 되는 30년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좀 조정 그리고 이제 소급해가지고 관세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애초에 25%로 했던 그 시점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과의 약간 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아마 이제 정부 입장을 믿고 이제 미국과 결이 다른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야당에서 말씀 주시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냥 여건상 정황상 그렇다면 조만간 정부 언급대로 윤곽이 나올 거고 비준 동의안 아까 강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요 이게 정쟁의 수단이 되면서 이 다 완결되고 본회의 통과하는데 4년 2개월인가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시간은 없어서 다른 분들은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장 대변인께 짧게 설명을 들으면 민주당에서는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표대결로 가면은 또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비준 동의안으로 할지 특별법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 특별법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 정확한 이 문서가 나오지 않고 도출되지 않은 만큼 알겠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진합니다. 속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